네, 공중보건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광견병부터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탄저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 제가 여태까지 배운 질병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탄저 배웠죠? 탄저가 어떤 병이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식동물에게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세균이 원인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폐라든지 호흡기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곳에 초식동물에서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탄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세균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테러에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9.12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테러 단체가 이 탄저를 갖다가 우편물 같은 데 넣어가지고 뭐 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생물학적 무기로 이제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그리고 탄저의 특징은 아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포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아포라는 거는 세균 안에서 굉장히 내열성이라든지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어떤 극한 환경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요것이 다시 이제 발화를 하면서 감염을 시키는 그런 감염의 형태라 그랬고, 동물 같은 경우는 탄저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뭐 코라든지 온몸에서 이제 뭐 약간 뭐 피, 멈추지 않는 피 같은 거를 쏟으면서 이제 금방 사망하게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동물들을 이제 땅에 빨리 묻고 그러지 않고 먹었다가 질병에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저에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형태이지만, 어쨌든 감염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아직도 산발적으로 조금씩 감염은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초식동물에게 병을 일으키고, 사람이나 육식동물은 기회 숙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초식동물 안에서 들어가서 어떤 질병 같은 거를 일으킨다고 보면 되고, 초식동물의 대표적인 게 기본적으로는 말, 뭐 소, 양, 소랑 양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병원성이 크고 치사율도 아주 높음. 치사율이 높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어떻죠? 치사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걸린다고 해서 죽을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감염이 워낙 많이 돼서 그런 것이고, 또 죽는 경우에도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원래 병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일단 걸리더라도 잘 죽지는 않아요. 탄저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식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무기로도 사용된다. 제가 이제 줄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부분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뭐 탄저균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게 초식동물에서 사람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염돼서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돼서 죽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위에서 살포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가루같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떼죽음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탄저균, 치사율, 뭐 호흡기 침투 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으로도 피부로도 호흡기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할 수 있는데, 호흡기로 침투하게 되면 치사율이 95%라는 거는 100명 걸리면 95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뭐 천연두라든지, 보툴리는 우리 배웠죠? 지지난 시간쯤에 우리 보툴리는 배웠죠? 어떤 독소라 그랬죠? 신경독소라 그랬죠? 이것도 사람이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신경이 어떻게 마비된다 그랬죠? 영아 보툴리누스, 뭐 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했죠. 그쵸? 그래서 이완성, 몸이 이완되면서 몸이 축 처지면서 신경 독소가 그런 식으로 독소를 보이고, 나중엔 호흡이라든지 뭐 삼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근육이 작동되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 이완이 돼버리면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생화학 무기가 굉장히 무섭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코우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백신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탄저 자체는 지금 이제 백신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유행하던 거고,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소를 제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도축하지 않고 막 먹는다든지 그런 조금 낙후된 국가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가축 전염병이고, 우리나라에는 진짜 옛날에 이제 발생이 많이 됐고, 한우가 몇 년에 수백 두, 천여 두씩 발생이 됐고, 최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2000년대 이후로 발생이 아예 없진 않고, 산발적인 발생이라는 거는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년에 몇 건씩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라고요? 아포를 형성한다 그랬죠. 얘네가 아포예요. 그래서 세균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균이 뭐죠? 강균이라고 했죠. 강균인데 동글동글한 계란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파상풍도 또 배웠죠. 다시 한번. 파상풍도 이렇게 생겼죠. 북채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한데 밑에가 둥글둥글하죠. 그쵸? 둥글둥글한 거에서 아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아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균 안에 있다가 얘네들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환경이 안 좋아서 세균이 다 죽어버렸다. 아포는 살아남아요. 높은 열에서도. 끓여도 살아남아요. 끓여 먹어도. 그러면 아포가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은 다시 이걸 발화라고 해요. 다시 세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균은 또다시 증식하고, 원인균은 바실러스 안스라시스라는 균이고, 이 탄저가 안스락스라 부르거든요. 엔스락스, 안스락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안스락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안스라시스에서. 그래서 바실러스라는 세균이고, 지금 이름이랑 성이 있기 때문에 뭐죠? 얘네는 세균이에요. 세균. 자, 세균 같은 경우는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 앞에서 배웠던 파상풍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dium이라는 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실러스라는 균도 아포를 형성해요. 바실러스가 붙어 있으면 다 아포를 형성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막 형성은 별로 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포 형성이에요. 아포 형성. 동글동글한 애들이 아포입니다. 베지테이티브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세균이라는 거예요. 세균이고, 엔도스포어라는 애들, 요네가 동글동글한 애들이 아포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밖에 노출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열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건조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포를 형성합니다. 아포는 영어로 스포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열, 소독제, 건조에 대해서 저항성 증가한다. 그래서 끓여도, 그리고 막 그 소독제로 닦아도 얘네들이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다시 세균이 되는데, 사체 안에 있으면은 한 12년, 토양 안에 있으면 한 20년 정도까지 얘네들이 생존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세균이 된다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에 걸린 뭐 소가 죽었다, 땅에 묻었다, 땅에 묻고 몇 년 지났으니까 뭐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아예 볼 수가 없는 게, 얘네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걸 판에서 전염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아포에 대한 살균력이 뭐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렇게 좀 강력한 소독제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독 효과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소독제로 하게 된다면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육식동물은 아주 내성이 있어요. 초식동물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 뭐 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돼지 같은 잡식동물 같은 것도 걸리긴 하지만 초식동물에 비해서는 적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소, 양, 사냥, 말, 사슴, 코끼리, 물소, 이 중에서 뭐 양이라든지 뭐 사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죠. 말도 흔하지 않고 제일 흔한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가장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피부 탄저 이런 건데, 동물은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냐면은
아까 이 탄저라는 게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다 그랬죠.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료 같은 것들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경구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어서 감염되는 거예요. 먹어서 그렇게 감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상 감염이라 그래서 어떤 상처에 의해서 몸에 아포가 들어와서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흡혈곤충 매개라는 거는 보면은 바이팅 플라이, 플라이의 모습은 아닌데 그 쇠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흡혈하는 그런 곤충들이 피를 갖다가 여기서 빨아먹고 다음 소에 갖다가 딱 주면은 전파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고, 보시면은 속끼리 그냥 막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는 전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전파되는 것들이 얘네들도 사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모기 같은 거 물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될 수 있고, 사람에게서 전파되는 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동물끼리 이제 이게 아니구나. 사람끼리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로 모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제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 제가 아까 시체 같은 거 사람이 이제 판에서 소가 막 피 흘리면서 죽었는데 너무 아까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다 그러면은 젖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에 이미 탄저가 감염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섭취돼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피부 같은데 아까 이렇게 탄저가 피부 같은데 이미 걸려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어떻게 소 같은데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이걸 뭐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감염동물과 어떤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탄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리겠어요? 만약 걸린다면 수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실질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뭐 마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눠 먹었다거나 이러면 또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는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은 아포를 섭취하여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세균 자체는 괜찮은데 아포를 갖다가 이제 먹어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증식하고 아포가 발화하면서 그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엔 이 아포가 막 증식하고 그 다음에 림프절이라 그래서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뭐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사타구니 쪽에 림프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장이라든지 몸 안에도 많이 있고, 이런 애들에서 염증이 막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세균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 과정을 폐혈증이라 그래요. 세균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폐사하게 되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초식동물, 소와 말에서 걸린다고 했고, 사후강직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사후강직이 일어난 거죠. 사후, 죽을 사자에 이제 뒤후자 써서 죽고 나서 몸이 이렇게 막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사후강직이 다 동물은 죽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일어나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비공이나 항문, 콧구멍이나 아니면은 항문에서 이런 거를 천연공이라고 불러요.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천연공인데 응보불량의 혈액 누출, 그래서 피가 막 굳지 않고 피가 줄줄줄 나오거나 어쨌든 폐혈증에 걸려서 폐사한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는 애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땅에 묻어줘야겠다, 아니면은 빨리 누가 알아채기 전에 시장에 가서 팔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시청에 전화해서 수의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판단을 해서 탄저라는 판단이 들면은 일단은 방역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살처분도 되고, 그리고 탄저가 사람한테 전염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하게 되겠죠. 사람 같은 경우는 피부, 폐, 장에 다 감염이 될 수 있고, 아까 뭐 아포 흡입해서 뭐 이렇게 폐 탄저 같은 거 생기면은 호흡기로 감염되면은 사망률이 95%뭐 이렇다 그랬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예방접종이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당연히 실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오염물 접촉에 주의하고, 의심되면 즉시 격리 도살하는데, 이것도 농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청이라든지 구청 같은 데서 나와서 수의사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건물도 채취하죠. 피를 좀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시체에서 가건물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는 거고, 혈액이나 혈액이 줄줄줄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은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출 방지해야 돼. 소독 철저히 해야 되고, 모피공장 먼지 발생 억제 및 위험 지역의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모피공장이나 이런 데서 탄저가 많이 발생이 될 때는 얘네들이 이제 죽이거나 한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죠. 그러면은 피부라든지 이런 데에 탄저균이 이미 묻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감염된 애들은. 그러면은 모피 공장에서 이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흡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진 않지만 사람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옛날에는 뭐 모피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었고, 치료는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살처분이에요. 동물은 치료할 생각이 아예 없고 사람이나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세균이죠.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지만 세균은 항생제가 듣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된다. 요새는 발생이 거의 없다. 해외에서도 뭐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우리나라도 뭐 1900년대 초에 그런 식으로 좀 발생했지만 요새는 거의 발생이 없다고 보면 되고, 비교적 최근이 뭐 1994년, 95년, 2000년, 요것도 통계가 한 2015년 정도까지인가 밖에 안 나온 거를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이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나올 것 같고. 자, 다음 질병은 이제 브루셀라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 그랬죠. 브루셀라도 탄저랑 비슷하게 소에서 많이 걸리고 접촉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면은, 탄저는 사람이 걸리면은 사람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 목숨이 막 위태위태하거나 심하게 감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유산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감기 걸린 것처럼 사람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고, 또 브루셀라는 전파력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자, 브루셀라는 소에서 뭐를 일으킨다 그랬죠? 주로 생식기 쪽에서 질병을 일으켜요. 그러면 뭐 수컷 같은 경우는 생식기 쪽이 뭐 생식기라든지 아니면 고환이라든지 이런 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겠고, 그런데 염증이 일어나면 수컷소가 불임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정자의 질이 굉장히 저하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암컷소 같은 경우는 생식기의 질병이 일어난다면 뭐 자궁이라든지 난소 쪽의 질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질병들이 이제 지속되거나 그러면은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브루셀라의 암컷이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유산이라든지 사상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브루셀라가 사실 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 사산인데, 기본적으로 소는 임신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지 젖이 나오기 때문에 젖소가 젖이 안 나오면 그거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죠. 소로서의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정말 뭐 10개월, 11개월 걸려서 뭐 한 마리 이렇게 낳는데, 유산을 해버리면은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지만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바로 도살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장에서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고, 소에서 생식기 쪽에 질병 일으키고, 암소에서는 불임증, 임신, 심지어 유사산을 하는데 임신 후반기에요. 그냥 초반에 유산을 하게 되면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적겠지만, 다 자란 상태에서 유산되거나 사산되거나, 유산과 사산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산은 조금 어렸을 때 이제 되면은 그걸 우리가 유산이라 그러고, 사산이라는 거는 태아의 형태도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임신 후반 정도 돼서 지금 나와도 심지어 관계없겠다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태아가 죽게 되면 우리가 그걸 사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후반기에 되고 숫소 같은 경우는 고환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불임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정자가 브루셀라에 감염돼서 암컷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2종 가축 전염병이고 한 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된다. 유량 감소, 체중 감소, 유사산 불임. 생식기 쪽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이 되면은 감기 비슷한 증상 같은 것도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체중이 잘 안 늘죠. 사람도 어떤 질병을 앓게 되면은 체중도 잘 안 늘고 아프고 수척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병을 걸리게 되면은 소는 젖이 덜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소는 손해가 막심해요. 그리고 나온 젖도 심지어 이제 오염이 돼 있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체중 감소되니까 소가 빨리 무럭무럭 커져야지 우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죠. 계속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 우유를 통해서 균이 배설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수의사 이런 사람도 직접 접촉해서 걸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일반 사람도 우유를 먹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유를 살균해야 되고, 사람도 뭐 우유 마시거나 아니면 비말이라든지 소를 만지는 과정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브루셀라라고 하는 세균이고, 앞에 이제 B하고 점 있는 게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그래서 성을 지금 줄여서 부른 거예요. 브루셀라 아볼투스, 브루셀라 스위스, 브루셀라 캐니스, 브루셀라 오비스, 브루셀라 네오토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데, 브루셀라는 걸리는 종에 따라서 이게 성이고 이제 이름이죠. 세균은 다 성이랑 이름이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름이 바뀌어요.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스위스가 붙은 애들은 좀 돼지한테 잘 걸리고, 아볼투스나 멜리텐시스가 붙은 애들은 소한테 잘 걸리고, 오비스가 걸린 애들은 염소한테 잘 걸리고, 요런 종별로 걸린 애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균이고 그렇게 되고, 여러 종의 브루셀라가 있으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물마다 걸리는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저항성도 좀 달라요. 아볼투스라든지 캐니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사람이 저항성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조금 더 잘 걸리는 편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세균이 자라는 특성이고, 자연 숙주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볼투스는 소, 멜리텐시스는 양이나 사냥, 스위스는 돼지, 캐니스는 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보건사 국가고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의사 국가고시에서는 아주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그래서 캐니스 해놓고 돼지에다 연결해 놓으면은 맞겠어요? 아니죠? 캐니스는 개가 잘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건사는 이거를 외워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수의사는 아주 단골 문제예요. 특히 그 공중보건학보다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 수의사가 배운 학문 중에 동물 전염병학이 있어요. 동물 전염병학에서 좀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가 지금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건가요? 자기 우유를? 잘 모르겠는데, 병구 감염, 동물끼리는 그냥 접촉을 통해서 많이 감염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생식기 쪽의 질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교미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어요. 아까 만약에 수컷이 브루셀라에 걸려서 고환염 같은 거에 걸려서 그 정액 자체가, 감염된 정액 자체가 만약에 브루셀라에 이제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은 강아지 보통 교미시킬 때 어떻게 해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은 중성화 수술 안 하고 이제 그 강아지 그 브리더라 그러죠. 이제 번식시키는 분들 보시면은 그냥 인공수 정도 하긴 하지만 그냥 수컷이랑 암컷을 때가 되면은 암컷이 발정기가 오면 그냥 교미를 시켜요. 그쵸? 여러분도 나중에 동물병원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그 교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교미해주는 어떤 업자가 있어요. 수의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은 100%예요, 100%. 그래서 업자를 이제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의사가 이제 어쨌든
뭐 데리고 와서 분양까지 하는 수의사라면 그냥 교미를 하기도 하고, 수의사가 보통 이제 날짜 지정만 해주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교미해준 아저씨한테 뭐 연락하도록 뭐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동물 그냥 붙여요. 동물 붙여서 그게 이제 교미죠. 그쵸? 암컷이랑 수컷이랑 교미를 시키는 거고. 그런데 소라든지 뭐 소가 제일 많죠. 돼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미를 그런 식으로 잘 안 시키죠. 어떤 식으로 시키죠? 인공수정을 시키죠. 그래서 인공수정사가 따로 있죠. 정액을 갖다가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암컷에다가 그 길쭉한 걸 갖다가 질에다 넣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정액이 이제 들어가서 교미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자연적으로 굳이 교미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미가 돼서 얘는 새끼를 빼서 나중에 우유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끼를 갖다 팔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교미 자체가 아니고 그냥 수컷의 정액만 필요한 거예요. 정액만 필요하고, 그럼 정액을 어떻게 채취하겠어요? 수컷을 갖다가 진짜 그걸 이제 종우라 그러죠. 정말 순종, 정말 좀 퀄리티 좋은 애들에 갖다가 정자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그걸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얼려뒀다가 그 정자를 나중에 인공 수정할 때 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우가 브루셀라에 걸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정액을 갖다가 수십 마리, 뭐 수백 마리한테 이제 다 나눠주면은 다 걸리는 거죠. 그쵸?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감염된 정액에 의해서 어쨌든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유산 후에 정상적인 분만 후에 자궁 분비물 같은데 브루셀라균이 있을 수 있겠죠. 생식기 질병을 일으키니까 뭐 환경이 오염됐다든지 뭐 우유든지 뭐든 굉장히 젖에서도 배출이 되고 다양한 루트로 되게 되고, 유산된 태아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데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브루셀라균이 생존을 할 수가 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를 먹는다든지, 특히 우유나 치즈는 요새 여러분들 슈퍼 가서 우유를 사 먹는다 그러면은 여기 브루셀라 들어있을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왜? 다 살균하니까. 그런데 농장에서 이거 뭐 살균 안 한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막 먹는 경우가 막 있어요. 그러면 걸릴 수도 있죠. 실제로 살균 안 한 게 풍미라든지 맛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훨씬 좋아요. 살균한 것보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수의사, 도축장 근무자, 자궁 추출물이라든지 혈액에 의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소가 얘네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한테는 우연찮게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에서 증식해서 서로 감염되지는 않아요. 사람 간 감염, 아니면 성접촉 감염도 없다고 추정이 되고, 뭐 중동에서 낙타유를 마시고 브루셀라에 감염됐다. 목장에서 생우유 먹지 마세요.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브루셀라뿐만 아니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뭐 병원성 대장균, 별의별 거 다 걸립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도 이거 아주 몸에 좋은 우유라고, 살균 안 된 거라고 그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병 걸립니다. 브루셀라는 병원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브루셀라는 특이하게 세균 안에서만 살아요. 세균 안에서 보통 살고, 그러면 보통 일반 세균이랑 조금 틀리죠. 세균은 어떻다 그랬죠? 꼭 세균 안에서,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서만 생존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생존을 잘한다 그랬죠. 근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보통 세포 안에서만 기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암컷 유산, 수컷 불임,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저기 이제 감염이 돼서 이런 것도 뭐 절거나 후구마비도 약이 될 수 있다 그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우유가 감소된다든지 아니면은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멜리텐시스나 아볼투스에 이제 걸리게 되고, 병원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심하면은 뭐 척추염, 골수염, 유가종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지만 흔하진 않다. 네, 그래서 탄저랑 다른 점은 뭐였죠?
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성이 크지는 않다. 대부분 그냥 발열이 있고 그냥 뭐 감기 걸리다 낫는 편인데, 만성으로 척추염, 볼수염, 유가정 같은 경우도 걸릴 수가 있고, 뭐 사람에서 유산을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도 드물게 생식기 같은 데 감염될 수는 있어요. 고환염이라든지 난소염 같은 거 이제 어쨌든 걸릴 수도 있고, 요새는 다만 항생제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항생제 먹으면 낫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데 옛날에 그렇지 않을 때는 감염돼서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 국내 브루셀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소에서는 도축 및 착유 금지. 괜히 브루셀라 걸려 있는데 모르고 착유했다가 이 우유가 퍼지면은, 물론 우유는 살균하고 먹는 거지만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의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브루셀라 그 검사표 같은 거를 갖다가 발급을 해줘요. 이게 발급이 안 돼 있으면 이 소를 갖다가 내다 팔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 뭐 서울의회에서 일하는 수의사 제 그냥 후배가 그때 얘기해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이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 뽑아갖고 이제 검사해보고, 일단은 뭐 PCR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검사할 수는 있고, 브루셀라 검진 방법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 브루셀라 밀크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MRT라고도 하는데, 밀크링 테스트의 MRT를 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브루셀라 이제 우유를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일단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를 뽑아서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 우유만 모아요. 10마리에서 30마리에서 100마리에서 우유를 모아가지고 밀크링이 뜨는지 안 뜨는지 이제 씨앗 같은 걸 넣으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링이 생성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만약에 얘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10마리씩 모은 거다, 그러면은 지금 링이 뜬 애들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10마리씩 모은 거라고 하면은 이 군은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감염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크림층이랑 우유층으로 나눠서, 여기 위에 크림층 같은 경우가 극히 진한 푸른색, 우유층이 흰색, 바로 요런 애들이 있으면은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그때는 어떻게 해요? 10마리 중에 지금 한두 마리는 걸려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10마리가 다 걸렸을 수도 있고, 그때는 한 마리씩 검사를 해보는 거죠. 요게 이제 효율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걸린 집단이 있으면은 그 집단만 대상으로 개별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감염 주의해야 되고, 살균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생제를 처치하고, 대부분 동물은 이런 감염 어떤 법정 전염병 같은 거 걸리게 되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살처분해서 땅에다가 묻어요. 발생 현황은 우리나라에 뭐 한때 이제 많이 발생되고 그랬어요. 저도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편이고, 네, 구제역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